네, 시사의 정석 2부는 투데이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현대 HCN 충북방송은 첫 출연이신 걸로 압니다. 간단하게 뭐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청주 시민 여러분,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나오시게 된 이유도 참 뭐 이래저래 정당에서 좀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 좀 출연을 하게 되셨습니다. 현재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지금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사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국회는 그 가을 겨울 농사를 다 지었기 때문에 이제 휴기로 들어가는 것이 원래는 통상적인 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의도 상황이 그렇게 조용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학규 대표님 또 이정미 대표님께서 단신 농성을 오늘 7일째 일주일째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여기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우리 사회의 우리나라의 또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그 민주주의를 조금 더 나은 제도로 바꾸자라는 그 일념 하에 이제 야3당이 모여서 그 촉구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인데요. 그 손학규 대표님께서 사실 이제 나이도 좀 고령이시고 또 이제 뭐 거의 뭐 물과 소금밖에 드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당내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지금의 민주주의를 더 나아가는 이제 진보적인 민주주의의 형태로 바꿔야 되겠다는 일념 하에 또 이렇게 차가운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로텐더 홀에서 7일째 단신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일단 뭐 농성의 이유이기도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사실 들어도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일단 이 선거제도를 두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이제 됐죠. 자유한국당의 환골 탈퇴를 위해서는 뭐 새 원내대표의 최우선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하셨는데 쉽게 좀 설명을 일단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야3당이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 새로운 선거 제도에 관련돼서 국민들께 이제 여러 차례 또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좀 와닿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 이라는 조금 이제 추상적인 말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의석수가 비례해야 된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지금 선거제도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역구가 이제 몇 명이 당선됐냐를 따져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을 하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마음을 그대로 담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합치시키는 것. 그러니까 한솥밥이라는 개념의 선거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이 정당의 득표율이 곧 의석수로 연결이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 발생이 일단 줄어들고요. 유권자의 한 표가 모두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군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 또 원내 교섭단체로 꾸릴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군소 3당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일단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의원들 본인의 밥그릇 챙기기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비춰진 모습에 대해서 여론의 분매를 좀 맞기도 했는데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한 통속으로 좀 표현을 하는 신조어를 좀 만들었습니다. 더불어한국당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쓴소리를 가감없이 했는데 여전히 뭐 같은 입장 내비치고 있는 거죠. 다행히도 지금 야3당 또 손학규 대표님께서 또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의지로 이렇게 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의 반응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께서 그 민주당의 입장을 좀 대변을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 1월 달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는 여야 5당의 입장을 정리를 하고 또 2월 달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 선거구제 개편에 관련된 내용을 2월 달에 본회의에 상정하자라는
다소 이제 전향적인 입장을 좀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예.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민주당 전혀 꿈쩍도 하지 않던 우리 사회 승자 독식 그 구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고 보여졌던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전향적인 의견을 이제 내비친 것에 대해서는 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는 보여지지만 예. 그 말 안에 어떠한 방식으로 정수를 확정할 것인지 또 어떠한 형태로 선거구제 개편이 이룰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의 내용들이 지금 이제 야3당 또 이제 대표님의 그 단식을 풀 수 있을 만한 어떤 키라고까지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야3당이 조금 더 이제 화력을 집중을 해서 여야 기득권 정당의 이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좀 이끌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기득권을 진 메이저 정당의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죠. 뭐 할 수 있는 네. 이야기는 아닐 수는 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반대 이야기를 좀 해보죠. 국회의원 세비가 지금 2년 네.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서민들의 반응 또한 네. 좋지 않은 부분이 네.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세비 인상은 이제 최종적으로 그 국가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빠지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이 두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결정된 내용입니다. 예. 바른미래당이 이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 또 서민들이 느끼는 어떤 고통, 또 살인적인 물가, 취업률, 뭐 치솟는 실업률 등등 관련돼서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 세비 인상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제일 먼저 밝혔고, 이 세비 인상 내년도 인상분에 관련돼서는 이제 기부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바른미래당의 뜻에 다른 이당, 그러니까 민주평화당과 또 정의당 입장을 같이 해주셨고요. 어제 민주당 또 이 거대 야합 세비를 이루어낸 예. 이제 두 정당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또한 바른미래당의 문제 제기에 적극 공감을 해서 또 본인들의 세비를 반납하겠다 입장 철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당제 내에서의 바른미래당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바른미래당에서는 지금 세비를 두고 야합의 산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세비 받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성금을 또 기부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똑같이 뭐 성금 기부를 하시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저희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성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새로운 그 기부 방식을 좀 고민을 당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뭐 정확히 아직 정해진 것은 뭐 네. 없습니다만, 네. 예,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자, 사실 뭐 여론이 악화되니까 더불어민주당 반납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네. 좀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뭐 혈세로 내는 부분 그렇죠. 아닐까요? 네. 이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참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죠. 예. 이 거대 정당들이 정말 야합해서 올린 세비를 지금 민주당까지 다 돌아왔고 또 이제 자유한국당만 남았는데 자유한국당은 아마 이제 오늘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새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입장을 예. 오늘 중이나 아니면 내일 뭐 금명간으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대로 세비를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전체 국회가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정말 거대 양당들이 반성해야 되는 타이밍과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표정이 좀 굳어 있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이야기를 좀 딱딱한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김 의원을 영입을 하면서 비례대표로 이렇게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만 31세. 나이에 20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 타이틀도 거머쥐시게 되셨는데 막연히만 시민으로서 바라보던 이 정치계를 막상 한 발 들어가서 보니 이런 점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들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보는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밖에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왜 국회의원들을 하는 것 없이 세비만 올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또 안에서 들어와 보니까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 구조적으로 기득권 이제 정치인들이 여전히 득세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또 이제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저런 시스템적인 부분 또 철학 부재인 부분 또 이런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제가 제일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300명 국회의원들께서 다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만 예.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사실 조금은 이제 구태하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구태하다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원님께서는 이런 정치계의 문화를 좀 바꿀 수 있는 인물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활동을 좀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저 스스로를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이제 창피하고 쑥스럽기도 한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또 다양한 문제점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창의적인 해결 방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어쩔 수 없이 기성 정치인들은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만 우리 사회 문제점을 해결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각하는 문제점과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 해결 방식이 잘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시민들, 국민들이 정치 해결 과정에 정말 깊숙하게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방법의 고민이 제일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과 또 사회적, 정치적 약자들이 정치 결정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최대한 많이 고민을 국회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기존에는 디자인을 전공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뭐 한때 품절을 일으켰던 품절대란을 일으켰던 그 과자의 디자인을 좀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가시밭길인 정치계에 입문을 하신 것 혹시 뭐 후회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후회를 아예 안 한다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일 것 같고요. 가끔씩 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굉장히 이제 재밌었던 예전 이제 회사 생활을 뒤로 하고 반추를 하면서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자인은 이제 디자인으로만 보면 그 회사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이제 디자이너가 하는 것이고 또 정치는 시민들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사람 정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전공을 했을 때 또 활동을 했을 때와 지금 정치를 할 때 두 개의 공통점을 이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또 저희 역할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보람있고 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예, 최연소 국회의원인 만큼 또 정계에 젊은 층이 좀 유입이 많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도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현재 바른미래당의 전국 청년의원장, 청년인재영입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요즘은 좀 덜한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뭐 목소리 전달이 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지금은 만 31살인데 이제 여의도에 등원을 할 때는 만 29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의 20대, 30대, 40대 쭉 각 세대들별로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몇 분씩은 계신데 그때 당시에 20대를 대표하는 제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20, 30대의 의견이 제대로 국회에 절대 반영이 될 수가 없는 물리적인 환경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국회에서 이제 20, 30대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많이 없다라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아니면은 뭐 등등 굉장히 선진적인 그 선거 구조 개혁을 통해서 상황이 아주 빠르게 바뀐다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상황과 같이 여야 기득권 정당들이 전혀 본인들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연동 비례대표제나 아니면은 또 다른 신선한 문제 해결 방식을 찾지 못한다면 이 21대 총선에서도 분명 20, 30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많이 늘어나지 못할 것이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 내에서 이런 시스템 변화를
이제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일반 20, 30대 청년들이 정치의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당 외의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으로 국회 내에서 이제 내일 티켓이라는 이제 청년들과 함께 법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제 2년 반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시에서도 그렇고 지자체 네. 내에서도 그렇고 의원들도 청년들이 정책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정계에 관심을 가지기 네. 위해 다양한 플랫폼들을 좀 네. 구축을 하고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뭐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티켓, 내일 티켓, 예, 이에 대해서도 좀 뭐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위한 방안으로 내세우고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 네일 티켓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예전에 저희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한 학생들에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좋은 대학 가면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가 있어라는 일종의 그 연결 관계의 고리를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달라졌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좋은 곳에 취업을 못하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더라도 결혼을 못해요. 집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득권들이 알려준 우리 사회의 그 공식들이 이미 20, 30대들에게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굉장히 힘든 오늘을 지나면 행복한 내일이 있다라는 기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20, 30대를 이제 감히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20, 30대들의 오늘을 벗어나서 행복한 내일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만들고 싶다라는 뜻으로 내일 티켓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20, 30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문제점들을 또 담아내는 굉장히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오버워치법이라는 건데요. 예. 이제 오버워치는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오버워치는 온라인 게임의 이름입니다. 근데 예. 이 오버워치 성희롱 금지법이라는 이제 재밌는 이름의 이 입법을 대학교 여학생들이 같이 저와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이제 온라인 상에서 그냥 키보드로 이제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게임을 할 때도 이제 음성으로 게임을 하면서 이제 여성 유저들에 대한 성희롱적인 발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버워치라는 이제 신개념 게임을 하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사실 체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이런 좀 20, 30대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아주 조그마한 문제점들 해결할 수 있는 법안들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이제 음성 게임을 할 때 성희롱을 방지하는 오버워치 성희롱 방지법을 이제 대학교 여자 이제 학생들과 함께 만들게 되었고 이것이 굉장한 화제를 또 일으키게 된 이제 최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뭐 다양한 법안 발의를 통해서 뭐 네. 청소년들도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참여를 하기 때문에 네. 관심을 좀 가질 수 네. 있었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뭐 의원님 이야기를 하면 네.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한복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10일이죠. 국정감사장에 한복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네. 사실 이날 그 사진이 연일 뭐 정말 매스컴에서 정말 네. 많은 보도를 좀 하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슈 메이킹을 좀 제대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의도하신 겁니까? 좀 쑥스러운데요. 그 날이 이제 저는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니까 그 날은 문화재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에 이제 질의할 거를 쭉 살펴보다가 사실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앞으로 미래 세대 또 신세대들이 생각하는 문화, 전통의 개념은 어디까지인가를 꼭 문화재청에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예. 그 사례가 가장 좋은 사례가 사실은 이제 계례 한복을 입고 요즘에 고궁에 들어가는 사례를 들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예. 이걸 그냥 질의로 하려다 보니까 또 이제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이해도도 이제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밤새도록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아침에 종로에 가서 직접 한복을 좀 빌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에 또 이제 문체위의 안미석 위원장님께서 문화재청 질의가 있는 날이니 좀 문화적인 코드의 드레스를 입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당 상임위 의원들께 좀 주문을 하셨는데 예. 그날 딱 가보니까 저밖에 한복을 안 입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본의 아니게 조금 이제
화제 아닌 화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봐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예, 뭐 다양한 시각들이 네. 뭐 존재하겠죠. 그 중에서도 뭐 좋게 봐주신 분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국정감사는 조금 무거운 자리인데 네. 이런 자리에서 지금 보여주기식으로 한복을 입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어떤 것이 이래야 된다라는 이미 기성세대가 정해놓은 고정관념을 깨는 것 또한 20, 30대를 감히 대표하는 청년비례인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정치와 국정감사가 무거워야 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고 그런 이제 기득권들 또 승자들 아니면 엘리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또 표현 방식으로만 이제까지 정치가 일방향으로 전달이 되어다 보니까 그것을 체감할 수 없는 시민들, 특히 20, 30대들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을 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조금이나마 20, 30대들에게 한복을 입고 또 그 한복이라는 것의 그 전통의 개념을 확장시키는데 그 잠시나마 그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사건을 마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 나름대로 또 보람을 느끼고 있고 또 그 부분들과 관련돼서 또 제 나름대로 이제 확실히 시민들과 좀 효율적인 소통이 되었구나를 느꼈던 부분이어서 소기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두를 뭐 네. 던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네. 좀 해주시는데 뭐 충북 지역의 이야기도 좀 해보죠. 현재 네. 뭐 모든 정당들이 좀 다 지역별로 네. 다 더불어민주당이 좀 많습니다. 사실 충북은 바른미래당이 뭐 불무지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세력을 좀 확장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뼈아픈 질문을 조금 하시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충북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또 전국적으로 바른미래당이 크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사실 전화기가 발명되고 나서 전화를 할 수 없는 사회로 돌아갈 수가 없듯이 예. 다당제 하에서 제3당이 출연한 이후 이 전으로는 이미 국민들은 돌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고도 성과를 바른미래당이 이뤘던 특활비 폐지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그 야합세비를 재정상으로 다시 돌리는 부분 또 국민들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는 부분에서 거대 양당이 할 수 없는 거대 양당이 전혀 용기를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다당제 하에서의 바른미래당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시민들과 국민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다당제 또 3당 뭐 다른 4당, 5당의 존재와 그 존재로 인하여 시민들께 돌아가는 정치적인 더 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체감을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그게 어떤 지지율이나 또 응원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충북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청주 청원 지역위원장으로 임명이 일단 되셨고요. 네. 최근 청주에서 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밀착형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는 그래서 뭐 선출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일각에서의 이야기도 좀 있는데 뭐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을 해본다면 청원으로 뭐 출사표를 던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은 청주에서 이제 태어났기도 하지만 청주는 저희 증조부 때부터 살고 있고 또 제 조카까지 5대를 걸쳐서 이제 지내오고 있는 고향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고등학교를 이제 청주까지 나오고 대학교를 서울로 올라갔는데 예. 이제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청주라는 고향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더 많은 이제 혜택과 또 진보가 우리 고향에서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이 또 시민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또 충분하게 어떤 청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메리트들과 장점들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청원 지역위원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가 이제까지는 조금 이제 비례니까 조심스러웠지만 지역위원장을 이제 받아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년 총선에는 이제 청원 쪽에서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좀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인가요? 지난 14일이었나요? 네. 문체부 감사. 네. 그때 뭐 예산 증액을 두고서 이제 눈물을 보이면서 네. 제가 해냈습니다 하고서 네. 이렇게 뭐 문자를 보낸 이야기도 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실 게 좀 있으시죠? 그렇죠. 이제 예산이라는 거는 권력의 사회적 배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 청주를 맡고 있는 의원들의 권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다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왔다. 지역 간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이 지속되어 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이번에 2019년도 예산을 이제 정하는 과정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청주 굉장히 수건 사업이었던 중요한 예산들과 관련돼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듯한 움직임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청주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 향상의 그 권리를 위해서 제가 꼭 이제 문체부 내에서 청주 또 청원의 수건 사업인 그 박물관 예산을 이제 꼭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 열정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산을 이제 처음 따오다 보니까 제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네. 또 이제 다른 의원님들과 소통 과정에서 약간의 그 오해를 쌓았던 것은 사실인데 이제 나중에는 또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 의원님들께서 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통감을 하시고 그 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 한편 뭐 일부 시민들의 의견에서는 네. 뭐 이 출마를 앞두고 있으니 이 지역에 대해서 당연히 뭐 이런 보여주기식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물론 뭐 더 두고 지켜두고 보면 네. 그게 진짜 진실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겠죠. 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네. 좀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한마디를 좀 해주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죠. 네. 어쨌든 이제 방금 예산 얘기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데 그 예산이라는 것이 저 개인의 어떤 영달이나 또 이득이 아니라 결국에는 청주 시민들의 삶의 향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제가 20대 국회의원으로서 또 한 번의 예산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는 더 열심히 노하우를 갈고 닦아서 청주 시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더 또 질 좋고 또 많은 예산을 따오겠다는 이제 약속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청주라는 곳이 사실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지닌 곳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 청주 시민들이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전의 낡은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또 신선한 정치를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국회의원 김수민이라는 젊은 정치인과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예. 것을 이제 조금 전달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청주에서 많은 활동으로 청주 시민들께 다가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제가 내일 티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마무리 멘트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내일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보다 더 나을 내일을 위한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발전된 청주시를 위한 한 걸음, 그 시작을 함께할 지역 의원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채찍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수민 의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앞으로의 젊은 정치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